그 이제 2교시 그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발표 순서는 어 저희 저번에 발표 그 팀 리스트 올려드렸을 때 그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블록체인 팀, 메타버스 팀,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팀, 마지막에 에그테크 팀, 그 순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신 거 맞으실까요? 저희 그 발표는 최대한 8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 끝나고 Q&A, Q&A 피드백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네, Q&A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여서 같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블록체인 팀부터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어, 근데 이거 화면 공유 어떻게 하는 맨 건지. 밑에 보면은 그 아이콘이 3개 나와 있는데 미니맵 아이콘, 그다음에 그 컴퓨터 모양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 근데 보이는데 그 눌렀는데 그거 어, 누르고 나서 그 누른 상태에서 지금 공유하려는 그 화면을 잠깐 그 작업해 주셔서 한번 눌러보시면 뜰 거예요. 그 목록에 뜨나요? 아니요, 안 뜨는데. 작업 그럼 표시줄에 뭐지? 지금 있으시죠? 그 네네. 공유하려고 하는 걸. 그거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그거를 아니면은 그 창을 안 뜨나요? 여기 발표하실 자료 지금 켜놓으세요.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잠깐만요. 보이세요? 지금 전체 화면 하신 네, 잘 건가요? 보여요. 네. 네, 했어요. 전체 화면은 전체 화면 안 됐어요? 네, 전체 화면 안 됐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이랬었는데 그냥 전체 화면 안 하고 이 네. 상태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네, 지금 이렇게 전체 할게요. 화면처럼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할게요. 저희는 블록체인 팀이고요. 저는 블록체인 팀 팀장 최효정입니다. 저희 팀 발표는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 때 아무래도 이미 블록체인으로 발표가 한번 진행이 돼가지고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빼다 보니까 저희 발표가 좀 짧게 됐는데 어쨌든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를 해본 결과 저희 팀의 주요 관심사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활용 예시, 세 번째는 블록체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작동하고 또 어떤 특성이 이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활용 예시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블록체인의 실제적인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작된 블록체인 산업의 최초 단계부터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 집중화된 기존의 데이터 구조를 탈중앙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개요를 이해해 볼 생각입니다. 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개키 암호화, 그리고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술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시장 분석의 경우에는 현재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이외에도 적용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융, 의료,
부동산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또 콘텐츠 분야에서 요즘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NFT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대표 사이트인 오픈시와 그를 따라가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 자체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BAYC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투자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이나 기업들이 인정받고 있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반응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산업이 암호화폐 산업밖에 없다 보니까 소비자 반응도 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형성되어 있어서 좀 내용이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규제, 투기, 사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관점과 기술 자체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을 잘 비교해가면서 실제로 블록체인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지 체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대선 주자들이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간단히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치 예측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감, 또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을 토대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NFT 산업에서의 활용을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므로 그런 해당 산업에 대한 확장성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탐구를 바탕으로 두 번째 발표에서는 NFT를 직접 민팅해보는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앞서서 BAYC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BAYC의 경우에는 크립토펑크보다 한참 지나서 작년 6월에 창업한 회사이지만 벌써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서 크립토펑크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애초에 가상자산이나 NFT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두루 갖춘 약간 지독한 컨셉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BAYC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시장에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NFT를 직접 발행해봄으로써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를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 블록체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블록체인 팀 발표해 주셨는데 네,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이디어 제안 네,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NFT, 사실 NFT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질문도 많이 들어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팀의 NFT 체인 같은 경우에 어떤 관심사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NFT 아트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첫 번째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정할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 계획은 그래요. 저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BAYC의 그 세계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BAYC라는 게 혹시 보신 적은 있나요? 어떤 건지? 그 이름을 들어보긴 했거든요. NFT계 디즈니다 이러면서. 네네. 네네. BAYC 세계관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원숭이 캐릭터잖아요. 딱 보기에도 되게 막 지루해 보이는 뭐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런 지루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가상자산으로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 인생이 뭐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졌다. 이미 다 부자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컨셉으로 이제 세계관을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대박이 났다는 건 이미 처음부터 막 얼리어답터들이 이제 가상자산 세계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잃었고 그래서
그런 약간 최초의 그 기술이 발전할 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캐릭터성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아트에 주목을 해서 여기 투자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그림들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그림을 사게 되면 그 세계관 안에서 뭔가 주어지는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줬었어요. 뭐 실제로 뭐 록밴드나 이런 밴드를 실제 공연을 열어가지고 그런데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구매한 그런 그림을 활용해서 실제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 수익을 본인이 가질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뭐 그런 약간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분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러면은 그 NFT 아트에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신다면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아트 시장과 NFT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트 시장에 어떤 다른 점, 차이점이 있는지 또 NFT 아트 시장에 더 우월한 점, 더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실 거니까 하시면서 그런 장점들을 NFT 그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뭐 탈중앙화되어 있고 뭐 데이터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아트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전통적인 아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전문 딜러가 있다던가 뭐 이렇게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NFT를 해보니까 소액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뭐 작가나 아티스트를 후원하면서 어떤 커뮤니티에 동참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검열 같은 거에서 자유롭다든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소유권을 뭐 잃어버리거나 할 뭐 염려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을 NFT 아트 시장에 좀 접목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프로젝트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방금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 한슬님이 방금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런 플랫폼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면은 아무래도 팬심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경제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건데 효정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기타 연주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타 연주를 해서 그걸 NFT로 발행해 보시는 건 어떨지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소리도 그게 된다고 해서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그 지금 질문하실 때 팀장님만 대답하시지 않아도 되고 팀원분들도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거 발표를 하는 거는 일단은 초안이니까요. 그 하시면서 얼마든지 바꿔도 되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쳐내셔도 되고 그때 가서 새로운 거 생기시면은 그냥 그때 다시 새로운 거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NFT가 아직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이 된 게 아니라서 특히 이제 아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뭐 소유권이나 이런 어떤 무형의 권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NFT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어떤 권리를 보증을 하는 건지 정확히 좀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시는 게 발표하시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다음 메타버스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팀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어려우신가요?
아, 어떡하지? 목소리가 안 들리네. 목소리가 안 들리시죠? 그러면 네, 안 들리는데요. 네, 유진님 혹시 집에 다른 그 이어폰이나 다른 어떤 블루투스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순서를 잠깐 바꿔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 먼저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먼저, 이번 발표는 제가 아니라 주호님이 대신 해주시고, 질문 답변회 같은 경우는 저희 3명 다 같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호님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에그테크 팀이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에그테크 팀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그테크 팀이 먼저 하겠습니다. 에그테크 팀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실까요? 지금 저희 게더타운 화면이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잠시만요. 그 PPT 파일로 여시는 거면은 아마 전체 화면이 힘들 거예요. 전체 화면이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화면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그테크 팀입니다. 저희를 표현하면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혹시 이 대상을 아시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네,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깃발은 농기라는 단어로 농촌에서 한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저희는 이 깃발을 각색해서 농기로 저희를 표현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한 영역을 대표하고자 하는 스터디를 의미하고자 하고 기를 끼로 대체해서 끼쟁이들로 구성된 팀원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희 팀의 끼쟁이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팀장을 맡은 오주영인 저는 ESG 분야 중 식량 안보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그테크가 있다고 보았기에 국내 에그테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 국내 에그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와 해결법을 고민해보고자 해당 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음표 살인마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팀원인 이승규님은 건축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부합하는 분야가 에그테크라고 보았기에 친환경적 기술이 적용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몸소 탐구해보고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승규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ENFJ입니다. 팀원인 이승환님은 농업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에 비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 분야는 에그테크라고 생각하여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에그테크가 국내 나아가 글로벌까지 미칠 영향력을 깨닫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승환님은 스스로를 열정맨으로 칭하셨고 저희 스터디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현선님은 농업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농업의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농업의 미래는 에그테크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싶다 하셨고, 이제 현선님은 ESTJ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끼쟁이들로 구성된 저희는 어떤 생각과 질문을 열려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평면적인 것보다는 이제 한 단계 아니 몇 번의 뎁스까지 거쳐서 입체적인 생각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접 부딪혀보자라는 마인드로 스터디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스터디가 끝날 무렵에는 저희가 전문가는 못 되지만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서 준준준준 전문가 격에 미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승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에그테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저는 혹시 같이 해주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에그테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네, 좌측 이미지처럼 기발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우측 이미지처럼 실험실 같은 시설에서
로봇이 관리하고 재배하는 이미지를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에그테크는 아직 여러분에게 생소하고 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저 넘겨주시지 않아요. 에그테크는 농업의 에그리컬처의 H랑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결합한 합성어로서 그다음에 에그테크 혹은 어그테크라고도 불리게 합니다. 에그테크의 개념은 이거 ICT를 비롯 각종 첨단 기술이 농업 전반에 접목돼서 농업 전체를 스마트화를 이루는 개념인데 1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융복합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지처럼 시설 내에서 로봇이 관리하고 재배하는 것은 사실 에그테크의 일부분일 뿐, 사실 에그테크의 분야는 보시는 표처럼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제시된 것 외에도 1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융복합으로 탄생하는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승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3월 둘째 주 세션에 있을 저희 에그테크 팀의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발표에서 에그테크 산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그테크는 단순히 기술 자체의 성장론이 아니라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코너를 넣었습니다. 다음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주목하는 에그테크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해드리고 해당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현황과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가 내린 결론으로 미래의 농업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예측한 바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첫 번째 발표를 마치려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에그테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정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그테크 기술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 두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스마트팜과 유통이었습니다. 스마트팜을 주목한 이유는 고령화 시대와 인구 감소 시대에 농업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우수한 생산물을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외국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면 그 식자재 가격이 더 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에 대한 활동으로 스마트팜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견학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 농장 중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만나 CEA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쿠아포닉스라는 기술을 활용 중인데요. 아쿠아포닉스란 물고기 배설물을 이용해서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식물이 정화한 물로 다시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대비 기술을 말합니다. 또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사진인데요.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팜8라는 에그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스마트팜 견학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에서 온 총각이라는 유튜버님과 함께 컨텐츠를 찍는 것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저희 팀 승균님께서 이 유튜버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번 주 주말에 함께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주말에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승균님과 저희 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과 관련된 활동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직접 직거래를 해보는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 많은 농산물 직거래 페이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도 직접 직거래를 해보면서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것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돌려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한번 그 각자가 생각하는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써보았는데요. 이거는 각자 쓴 파트를 그 팀원이 각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미래의 농업은 스마트팜과 바이오 기술이 발달을 해서 더 효율적인 종자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그 논에 가보시면은 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벼들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벼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혹은 2, 30년 전에 그 재배가 되던 그런 벼들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의 벼를
굳이 차로 비교하자면 티코나 모닝, 레이, 차를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하자면요. 지금의 지금의 그 변은 제네시스, 에쿠스, 벤츠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발전하는 더 이제 농업이 효율적으로 더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농업에 종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랑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의 상상력을 좀 덧붙여 보자면은 하이퍼루프라는 그 교통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저희 지금 저희 그 공유 페이지가 사라졌거든요, 주영님. 혹시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은 어, 농가와 도시의 그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더욱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어떤 요인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그 농산품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통 구조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 그렇게 그런 유통 구조의 개선과 어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많아진다면은 국내 식량 자급률이 더 커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현선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국내 농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에그테크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식량 자급률 및 곡물 자급률이 거의 최하위권인데 이러한 식량 안보의 문제와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 등을 비롯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은 노동력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스마트팜과 같은 에그테크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에그테크의 미래는 열악한 국내 농업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네. 저는 미래의 농업은 대부분 투입된 자원이 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현재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각국의 식량 자급률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산, 예를 들면 시설 안에서는 해충과 해충, 그 다음에 여러 세균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식탁 위에까지 안정적인 생산으로 식품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성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식품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당연히 농업 종사자의 수익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그테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에그테크와 같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농가의 상향 평준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I와 이제 각종 기술들이 도입되는 지금 현 상황은 이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농업 생태계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고차원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대중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에그테크의 모습이 오기 전에는 이제 과도기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실패와 수정을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산업 생태계보다는 이제 첨단 기술 도입이 늦었던 농업 생태계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에그테크 기업들이 보다 실증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인식 제고 등 전방위적인 방면으로 필요하며, 이제 네, 지금 주영님이 잠시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어,
네, 지금 거의 다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대로 Q&A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못다한 말은 PPT 공유 드렸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이 다 답변해 드릴게요. 네. 먼저 저는 전에 그 강원도 지역의 스마트팜 아니면 좀 로컬 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측면으로 한번 멘토 큐레이션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스마트팜하고 또 물론 유통 같은 측면에 대해서도 연령대가 가장 낮은 그 연령대가 제 기억상으로는 40대고, 또 그 40대 분들도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되게 나이가 어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측면으로 하향 평준화가 기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스마트팜이랑 또 유통 같은 측면에도 그 에그테크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런 측면 시장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심지어 포장재 같은 측면에도. 근데 저는 한 가지 제의하고 싶은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 데이터 측면으로 대해서 좀 그 우리나라 서울에도 에그테크와 관련돼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에그테크와 관련돼가지고 만들어진 스마트 스타트업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도 그 꼭 스마트팜이나 유통뿐만 아니라 뭐 축산업이나 아니면 뭐 육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엔텔러 같은 기업도 있는데, 엔텔러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유명한 기업들이 꽤 있어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아까 하향 평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하향 평준화에 대한 건지 다시 말씀해 이제 그 나이대가 하향 평준화 된다는 게 조금 제 측면으로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사실 제가 그 낸 미래 예측인데, 네.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발달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이퍼루프 기술이 지금 들으시면 뭐 웃으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가거든요. 네, 30년 안에는 그런 미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질문은 혹시 식용곤충이나 이런 것도 에그테크에 포함되는 건가요? 에그테크가 제가 알기로는 푸드테크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네, 식용곤충도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용곤충을 실제로 네, 그렇게 키우는 기업들도 에그테크나 어떤 푸드테크 IR 피칭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막 견학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이 식용곤충 스마트팜이랑 AI 자동 그 사용 로봇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셔서 혹시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한번 연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 다음에 바로 메타버스로 넘어갈게요. 원래 메타버스 순서였으니까요. 지금 유진님 혹시 지금 그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어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 출력 장치에 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한번 그럼 나갔다 오시고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 팀 하고 있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
준비되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공유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발표를 맡은 김주호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가랑 저희 발표가 어떤 식으로 추후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엄청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똑똑하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냥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를 통계학, 분석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용도에 맞게 분석하기 쉽게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R이나 혹시 파이썬, SAS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교육받아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보는 엑셀이나 한 번쯤 학교에서 이제 논문 쓰냐고 들어보신 SPSS 같은 것도 모두 데이터 사이언스를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서 얻고 엑셀 함수 같은 거 이제 직접 다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관련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물론 돈만 내면 활용할 수 있게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발표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왜 필요한가요? 왜 배워야 하나요?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에 눈 깜짝할 사이 시장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 유행했던 게 내일은 안 팔리고 어제 안 팔리던 게 내일은 잘 팔린 시장입니다. 그러한 시장 속에서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주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에는 그 트렌드를 분석하고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제 나왔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넘쳐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룹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 다듬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방식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고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관여해야 됐기 때문에 발전이 힘들었지만 요즘같이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기술도 많이 성장이 되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24일 날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
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기네 홈페이지나 자기네 그런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용함으로써 획득한 사용자들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가공해서 그런 거를 원하는 고객들, 이 고객은 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비 창업자나 가공된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려서 좀 더 추상적인 내용을 다가올 수 있게, 와닿을 수 있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창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창업 시작 단계에서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수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놓은 사업이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돈을 얼마나 벌지,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보는 과정을 저희가 겪어보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들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 발표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이디어 제안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가 어딘가요? 일단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파이썬이나 R 같은, 하지만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엑셀 같은 경우도 데이터 분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분석이 실제 현업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은 물론 시장조사, 그리고 또 AI 측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거 시장조사 이후에 또 어떻게 하면 또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학문이 데이터 분석 학문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통계학과 아니면 관련 학과 학생분들이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취업하는 분야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쪽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엑셀을 활용하면 확실히 R이나 파이썬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어떤 좀 덜 정교한 분석 툴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혹시 그럼 그 엑셀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엑셀 기능 잘 들리시죠? 네네, 들려요. 네, 엑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이 뭐 시각화나 아니면은 시각화 아니면 워드클라우드 텍스트 마이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지만, 엑셀 또한 이제 피벗 테이블이나 아니면 혹시 다른 그 함수식 같은 거를 피벗 함수식도 있겠지만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피벗 테이블과 또 엑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측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봤는데, 뭐 이 정도 예측이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가지고 승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실제로 창업 단계에서 어떤 시장 분석의 차원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주호님이랑 정현님께서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주호님과 정현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창업의 그 아이템, 실제적인 그 아이템, 실제적인 그 창업하려고는 그 분야에 조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고 생각하고 있는 창업 분야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이슈거리가 있어서 좀 재미있게 다들 공감할 만한 분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회의 때 나온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장하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반해서 요즘같이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시대에는 또 화장품도 좋은 걸 사용하면 또 뾰루 같은 게 안 나고 또 마스크에도 덜 묻고 피부에도 좋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CEO라면 사업을 확장해야 될까 줄여야 될까, 만약에 화장품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장품을 이제 사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쳐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정현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일단은 좀 다들 좀 관심 있을 만한 분야를 좀 더 고민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다들 발표 들으실 때도 좀 재미있고 좀 와닿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지금 언어로서 그 데이터 분석소를 다룰 수 있는 분은 규현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규현님이 분석은 다 전담하시는 건가요? 물론 아니면 아리나 네. 파이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리나 파이썬 외적으로 엑셀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쌍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할 또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때 두 번째 차수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R이나 파이썬, SPSS 같은 툴을 사용하지 못해도 요즘에 이제 또 기업들이 워낙 많이 그런 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다듬어 놓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툴을 활용해서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증명해 보고자 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쪽을 활용해 보고 만약에 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현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다른 팀들도 데이터 분석은 다 필요한 분야인데 방금 주호님 말씀에 따르면은 뭐 굳이 언어를 할 줄 몰라도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활동에서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메타버스 팀 한번 유진님께서 마이크를 한번 더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들릴까요? 아, 네, 이제 들려요. 네. 들려요? 다행이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저 그러면 화면 공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9시에 종료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거든요. 한 9시 15분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잘 보이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넘어가고 있죠? 넘어갔나요? 지금 메타버스 팀 방향성 발표. 이제 넘어갔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메타버스 팀장 박유진이고요. 오늘 오디오 문제로 좀 지연이 된 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와 이제 성균님, 가윤님, 한슬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간단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주제 관련해서 제페토를 체험해봤는데 그 관련 경험 나누고 그 경험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미래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을 팀원분들께서 소개하신 다음에 이제 활동 방향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사라진 3차원의 가상 세계로 쉽게 말하면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과 같이 어떤 실제 세계 위에 그래픽을 덧붙인 세계가 있고 SNS처럼 일상의 기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라이프로깅 세계가 있고 거울 세계는 이제 구글어스처럼 실제 세계를 복사한 세계를 말합니다. 가상 세계는 VR 게임처럼 어떤 특정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감각적 경험을 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상 세계를 집중해서 탐구해 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 유저들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처럼 상업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투자 규모도 현재 큰 상태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존과 다른 기술, 사회적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세계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제페토를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체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이용자 자체가 어리다라는 거를 느꼈고 이와 관련해서 10대를 타겟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마치 인스타처럼 소셜 기능도 굉장히 강한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결제 시스템도 아직 게임머니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암호화폐와 NFT는 논의만 될 뿐 아직 적용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래 품목 측면에서도 게임 아이템에 주로 집중이 돼 있고 제페토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 점이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의 메타버스의 미래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팀원분들께서 각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부터 발표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융합이 앞으로 더더욱 고도화된 메타버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점점 기능이 다양화되기도 해서 그런데요. 이 기술 융합을 앞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 간의 협업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생산자로서의 성취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규님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저는 메타버스를 혁신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일상을 바꾼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살짝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나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의 카메라나 mp3나 인터넷 브라우저 등 같은 이런 기술들은 다 있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다 합쳤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똑같이 게임 기술이 다 기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저변을 확대해서 이용하니까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메타버스가 혁신이 되려면은 조금 기존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메타버스에서 구현하거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이유인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 그걸 새로운 가치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분야는 일단 의료 중에서도 정신과, 피부과, 성형외과가 이제 3D 스캐닝이나 시뮬레이션 기술 같은 게 접목이 되어서 더 발전할 것 같고 법률면에선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범죄 이런 거에 관해서 메타버스가 먼저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면이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들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나 뭐 성소수자나 아니면 인종차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일들이 신체나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중에서 저희 조가 발표할 가상세계 분야에 대해서 단어로 표현해 봤는데요. 참여자가 공간이나 아이템 그리고 콘텐츠 등을 현실에서보다 더 개성 있게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개인의 상상을 실현하는 유일성과 현실성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는 돈을 벌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적인 뭐 인터넷이나 뭐 서버나 뭐 통신이라던가 물론 이런 측면도 알아야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통해 변화하는 이 사회 자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무엇에 열광하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알아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문장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든 의문이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람의 신체 자체가 완전히 가상세계로 막 이렇게 탁 하고 이동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동하는 그 정도의 기술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까지는 어떻게 구현을 하지만 후각이나 촉각, 뭘 만졌거나 어디 뭐 부딪힌다던가 사람이 어디 넘어진다던가 뭐 빌딩에서 떨어지는 막 이런 체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근데 실제로 사람이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가 정말로 인간의 모든 감각, 모든 현실을 완벽하게 가상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또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여러분 모두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 이제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타겟 연령대 기능별로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감사합니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학생들 그리고 글로벌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와 반대로 뭐 몇몇 특정 사용자들에게 좀 특수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메타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실 세계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도 하고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 뭐 술집에 가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장소를 이동하듯이 메타버스도 여러 개의 장소,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이동하면서 사는 삶의 새로운 양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가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메타버스의 미래와 주목할 만한 포인트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첫 번째 발표에서는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메타버스 시장과 대표 기업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 기업 참여자 측면에서 개인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에 열광하는지, 이에 따라서 기업 참여자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공간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 기업 입장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사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기존 경제산업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마케팅 외에 다른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저희는 실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스터디 와이남미 월드를 구현을 해서 좀 더 커뮤니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제작을 하고 수익화를 도전해서 메타버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 궁금한 거랑 되게 좀 감탄한 게 좀 있는데, 저희가 1기잖아요. 창업가 정신을 발휘한 1기. 근데 여기서 그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행을 만든다는 게 되게 좀 엄청 좋은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동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주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옷을 디자인해서 판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걸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제페토에서 지원해주는 게 주로 옷과 공간 만들기여서 저희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아마 수익화하는 아이템은 아마 옷 중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역량이 닿는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요즘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로 떠난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식이 맞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실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느낀 걸로는 저는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페토 자체가 10대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은 좀 접하기는 어려웠는데 아마 다른 좀 더 연령대가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최근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뭐 현실에서 희망이 없는 자들의 뭐 탈출구라 피난처라든지 뭐 아직 그런 거를 정의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직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실행해 본 적도 없고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그냥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현실의 제약에서 좀 풀려난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일단 아바타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외모적인 차별을 안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학벌이나 뭐 출신 지역이라던가 출신 국가라던가 심지어는 외국에 나갈 때 당하는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이제 원화가 되거나 없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자들의 놀이터라던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아니면 혹시 펄스나인이라는 기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로 지금 연예인이나 아니면 아이돌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홍보 인물까지 가상의 홍보 인물까지 만들고 있는 시장으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제페토 말고 다른 메타버스 세계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페토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국가 정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페토 하면서 저는 제페토 하고 한 30분 안에 바로 삭제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대 중에서도 중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면 당연히 육성으로 말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분명 육성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채팅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중학교 때 했던 메이플 스토리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꼰대스러운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제페토와 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그 메타버스 세계도 한번 탐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 네, 그냥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간단히도 좀 깊게 안 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서 그냥 대안을 드려봅니다. 네네. 저희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제페토 외에 다른 기업들도 다룰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 활동을 할 때도 만약에 그 수익화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성향의 메타버스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채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상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의 그 예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버스 상에서는 사람들이 굳이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를 드러내지도 않고 텍스트로만 소통을 하더라. 그럼 그게 그냥 메타버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취지로 다가가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게임 중에 미르4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이제 그 국내 서버 말고 스팀에 있는 해외 서버, 글로벌 서버에 들어가면은 게임 아이템을 이제 NFT로 해서 코인 실제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메타버스 세계상에서 이제 자기가 사냥을 하고 채광을 하고 뭐 격투 PVP 투고 하면서 얻는 전리품이 정말 자신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도 만약에 제가 좀 알아보고 된다면 그건 그리고 좀 더 이제 성인 취향이니까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더 질문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되니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으니까 뭐 개인톡이나 이렇게 연락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그 발표 들으면서 너무 다들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되게 들으면서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게 있었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창업을 시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가볍게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네, 창업을 네, 그 어떻게 하우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발표 들으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혹시라도 지금 저희 하는 활동이 좀 숙제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어, 숙제로 느껴지기보다는 진짜 자신이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 활동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에그테크 팀 굉장히 호기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활동하는 게 모두에게 좀 즐겁고, 저희가 뭐 학점 받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했고, 어, 오늘 저희가 이 팀 구성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제일 핫한 네 가지 키워드가 저희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그 분야에 서로가 좀 유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키워드를 잘 딴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창의적으로 활동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을 여기서 딱 9시 15분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에는 에그테크 팀이랑 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인가요? 발표가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 저희 메타버스 팀입니다. 메타버스 팀인가? 죄송합니다. 네, 규현님이 지금
깜짝 놀라시네. 저희 그러면은 메타버스 팀이랑 에그테크 팀 첫 번째 발표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 만약에 발표가 없는 팀들은 미리 발표를 준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저희가 사실은 첫 번째 발표보다는 두 번째 발표가 더 단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발표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표 세션이 없는 주에, 이렇게 세션이 있는 주에는 좀 바쁘니까요. 세션이 없는 주를 활용해서 서로 만나셔서 대면으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요즘 많이 그러니까, 네, 상황이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셔도 되고, 어쨌든 세션이 없는 주를 활용하셔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 10일 날 세 번째 세션 때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